늘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진짜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텍스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핵심 지식만 딱 뽑아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준비된 자료가 꽤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요. 임승수 작가의 저서 50에 읽는 자본론을 번글노동 독서토론에서 정리한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군요. 맞아요. 사실 마르크스나 자본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먼지 쌓인 도서관 구석에 꽂혀 있는 엄청 어렵고 딱딱한 이론서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 약간 이런 게 떠오르기 쉽거든요. 네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분석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한 출퇴근길, 그리고 매일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막 흔들리는 소비 욕망, 또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행복과 대체 어떻게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미션이네요. 그런데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님께 저희의 입장을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원문 자료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이고 날선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점 등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특정한 방향성을 띤 내용들을 포함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편을 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탐구할 뿐입니다. 네, 이 자료가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렌즈 중 하나로서 어떤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지 분석하는 게 저희의 유일한 목적이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오롯이 청취자님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확 흔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명제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어떤 명제죠? 바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가정입니다. 아, 그거 진짜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니까 경쟁은 당연한 거야. 혹은 그게 다 인간 본성이지. 이렇게 엄청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제공된 요약 노트를 보면 진화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대비시키면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결코 타고난 유전적 본성이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본성이 아니라 대체 뭐라는 건가요? 오히려 강자의 논리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주입된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의 팍팍한 경쟁 구조 자체가 네. 우리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장 도태될 거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인류의 기원과 긴 역사를 되짚어보는 자료 속의 통찰입니다. 진화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에 등장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고립되어서 생존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무리를 지어서 살았죠? 맞습니다. 언제나 무리를 이루며 살아왔죠. 식욕이 개체의 생존을 돕고 성욕이 종의 번식을 돕는 것처럼 무리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이 연대의식이야말로 거친 자연환경에서 개체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아, 연대 의식이 생존 무기였다. 자료에 등장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일화가 생각나네요. 서구 유럽인들이 개별적인 이익이나 소유를 우선시하면서 접근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네, 뭐라고 반문했죠? 문제가 있으면 무리가 다 함께 의논해서 지혜를 모아 풀어야지. 왜 자꾸 각자 따로따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나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생존과 문제 해결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었던 거죠. 진짜 그 원주민의 질문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경쟁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네요.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아주 핵심적이고 유명한 통찰이 딱 등장하죠. 네, 그 유명한 문장.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 이기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건 우리의 내면이나 영혼이 원래부터 타락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롤플레잉 게임 서버에 접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게임 룰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 생존이 보장되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이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입니다. 사적 소유권이요. 책의 시각에 따르면 이게 인류 역사에서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아주 강력한 명분으로 작동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기업을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소수의 자본가가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를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빌려오더라도 경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모든 이윤을 남김없이 다 가져갈 절대적이고 윤리적인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자료가 꼬집고 있죠.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지는 상황을 보면 네, 대부분 노동자의 태만보다는 결국 경영진의 오판과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구조의 모순이 뚜렷해지죠.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와 가치는 어떤 한 명의 천재적인 자본가가 마법처럼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물이라는 관점이죠.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네요. 이 책의 비판 대상이 자본가라는 개인의 도덕성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악마화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불평등과 차별을 쉼없이 양산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작동 원리를 똑바로 직시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불평등의 결과를 그냥 개개인의 얄팍한 이기심 탓으로 돌려버리는 논리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에서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막 구조나 시스템 같은 좀 거시적인 사상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철학이 우리 일상이랑 이어져야 하잖아요. 네, 매일 아침 마험 시원천을 타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출근하고 또 주말이면 스트레스 푼다고 쇼핑몰 가서 카드를 긁어대는 우리의 팍팍한 진짜 일상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노동소외, 엘리어네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소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깊은 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감정의 교류,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과정 그 전체가 오직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본래 인간의 노동이 가져야 할 창조적인 기쁨이나 사회적인 연대 같은 가치가 싹 지워진다는 거군요. 네, 원문 자료에서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카페나 옷가게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하고 컨디션이 최악인데도 고객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미소와 친절을 연기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고객과의 만남이 사람 대 사람의 순수한 교류가 아니라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규격화된 서비스 제공 행위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죠. 이때 노동자는 자신의 진짜 감정, 고유한 인간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분리됩니다. 그냥 매뉴얼이 요구하는 태도를 기계 부품처럼 수행해야만 하는 거네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야 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회계장부상의 단순한 화폐 수치로 전락해버리는 현상을 최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정당하게 내 돈 내고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소외 현상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모든 관계가 돈으로 치환되니까요. 우리 눈에는 그냥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만 보일 뿐이지 그 커피 한 잔, 옷 한 벌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나 육체적 고단함은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타인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휘발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의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다고 믿는 우리의 욕망마저 통제하고 있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욕망까지 통제한다고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클 아캉의 유명한 명제가 여기서 인용되죠? 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와, 이 문장 진짜 곱씹을수록 소름 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나 내밀한 욕망이 놀라울 정도로 몰개성화되고 규격화된다는 거잖아요. 다들 개인의 자유를 외치고 자신만의 톡톡 튀는 개성을 추구한다고 굳게 믿지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평수의 한강뷰 아파트. 수입 자동차.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엄청 받을 수 있는
화려한 호캉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상 똑같은 형태의 성공한 삶을 너도 나도 앞다투어 추구하는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진짜 깊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님께도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최근에 큰맘 먹고 할부로 결제한 비싼 물건이나 지금 당장 간절하게 도달하고 싶은 인생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온전히 청취자님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짜 나만의 고유한 욕망인가요? 아니면 사회가 주입하고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부추긴 타인의 욕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타인의 시선과 욕망이 짙게 투사된 삶의 공간에는 정작 나라는 주체의 진짜 욕망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죠.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욕망을 헐떡이면서 쫓아가는 사람을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설령 그 욕망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지만 오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우화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963년 하인리히 벨의 소설로 알려진 멕시코 어부와 미국 투자은행가 이야기요. 아,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어부가 가족들이랑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엘리트 투자은행가가 다가와서 막 훈수를 둡니다. 배를 늘리고 사람을 더 고용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해라.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네. 그랬더니 어부가 묻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다음에는 대체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가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은퇴해서 바닷가에서 가족들이랑 놀고 와인 마시면서 기타 치고 여유롭게 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부가 평범한 오늘 하루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일상이니까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치열하게 남들 밟고 경쟁해서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결국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이라니. 책은 이 우월을 통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궁극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환상인지를 폭로합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경제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자료에 언급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리프 벤 보븐과 토마스 길로비치의 2003년 논문 체험이냐 소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연구입니다. 기왕 돈과 에너지를 쓴다면 물리적인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내 삶의 서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람된 경험과 시간을 사는 것이 행복도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죠. 아, 경험과 시간을 살아? 네. 그리고 그 시간을 나답게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논의한 대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의 진짜 취향이 뭔지 치열하게 탐구해야만 하는 거고요. 진정한 럭셔리는 수천만 원짜리의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거리인 기본소득 제도가 떠오르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얼핏 생각하면 기본소득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생계의 압박을 덜어주고 자기만의 시간을 돌려주는 완벽하고 진보적인 복지정책처럼 들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분석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흔히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으로 오해하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시장 영역을 끝없이 연장하고 확대하려는 철저한 시장 친화적 정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속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오늘날의 생산수단, 그러니까 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데이터 같은 어마어마한 기술적 부를 극소수의 빅테크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가가 대중에게 매월 일정한 현금을 쥐어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매월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죠. 결국 그 돈은 대중의 주머니를 거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권력 구조나 막대한 생산수단의 분배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대중을 그저 빅테크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거대한 소비기계로 전락시킨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생산수단 자체를 사회화해서 시민들이 직접 경제의 주체로 나서게 하려는 사회주의의 본래 지향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죠. 전혀 다르네요. 기본소득은 다수의 대중을 단순한 소비자의 위치에만 얌전히 묶어두고 극소수 자본가의 특권적 지위와 독점적 권력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의 윤활유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책의 매서운 일침입니다. 권력을 시민과 나누는 게 아니라 단지 물건 살 구매 이력만 적선하듯이 나누어 준다는 해석을 들으니까 진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엄청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운동의 목적,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대한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비판이라고 하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욕망을 억누른 채로 어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나 들이키는 우중충한 빈곤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향 평준화의 이미지. 그런데 저자는 이 편견을 아주 유쾌하게 박살내버립니다. 내가 투쟁하고 추구하는 세상은 다 같이 소주 마시는 하향 평준화된 세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급 와인과 고상한 취미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는 풍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저자가 묘사하는 그 삶의 디테일이 원문 자료에서 아주 선명하고 매력적으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요. 저녁이 되면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곡 인테르메조를 아주 깊이 있게 감상하고 와, 우아하네요. 샤토 코스 데스트루넬이나 오퍼스 원 혹은 최고급 귀부 와인인 샤토 디캠 같은 엄청난 명품 와인들의 향연을 음미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진짜 고급 취향이네요. 저자가 시스템의 모순에 분노하고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를 막 끌어내리기 위한 맹목적인 적개심 때문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고단한 노동에 짓눌리지 않고 이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적 혜택과 예술의 정수를 각자의 일상에서 여유롭게 누리는 더불어 고상하고 행복한 세상을 탈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낡은 시스템을 타파하려는 혁명가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가 무거운 이념이 아니라 브람스의 선율과 샤토 디캠의 달콤함이라니, 이 우아하고도 엄청난 반전이 오늘 우리가 이 무거운 주제의 책을 파헤치는 진짜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죠. 결국 핵심은 극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퀄리티 있는 삶, 의미 있는 시간을 향유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한다는 선언이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이상적인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사회 변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조적 원리를 역사 유물론의 관점을 빌려 설명합니다. 역사 유물론, 단어가 좀 학술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원리는 꽤 명쾌하더라고요. 네, 아주 단순화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생산력과 과거의 법과 제도로 굳어진 낡은 생산 관계 사이의 갈등이 임계점에 달해서 뻥 하고 폭발할 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최근 상황에 빗대어 보면 엄청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원격 근무 시스템이라는 아주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했는데 회사는 여전히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 책상에 무조건 앉아서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그 낡은 조직 문화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대랑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작은 규모의 역사유물론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하고 와닿는 현대적 비유입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완전히 똑같았죠. 자본가 계급이 무대의 중심에 딱 등장했을 때 그들은 공장과 기계라는 아주 압도적이고 새로운 생산력을 바탕으로 낡고 비효율적인 봉건적 사회 질서를 박살냈습니다. 귀족들이 대대로 물려받던 영지가 사고 파는 부동산 상품이 되고 땅에 묶여있던 농노들이 도시의 자유민이 돼서 자기 노동력을 임금이랑 교환하게 된 거잖아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죠. 네, 인류의 역사는 결국 위대한 영웅의 결단이나 순수한 이념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밥벌이를 결정짓는 물리적인 토대가 변할 때 그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사회 질서도 와르르 무너지고 재편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동일한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어떤 위치, 즉 어떤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진짜 달달 외우면서 배웠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같은 역사적 사건 말입니다. 네, 사실 그것은 철저하게 대륙을 정복하고 자원을 수탈했던 유럽 제국주의, 즉 지배자의 관점이 투영된 이름표일 뿐입니다. 시선을 쓱 돌려서
외부의 거대한 폭력과 침략에 맞서 수천 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 했던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완전 끔찍한 비극이죠. 네, 그건 결코 위대한 지리상의 발견이나 문명의 전파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대학살이자 최악의 인종청소일 뿐이죠. 자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넌지시 언급하는 뉘앙스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네요. 마르크스가 지배계급의 이념이 언제나 그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 된다고 콕 집어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주입받는 역사와 상식이라는 게 과연 누구의 시선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쓰인 것인지 늘 비판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아주 깊은 교훈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크스가 왜 물질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라고 주장했는지 확 와닿네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뼈대라 결국 그 사회의 법, 정치체제, 대중문화, 심지어는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시스템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싹 결정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등장하는 학교에 대한 분석은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네. 학교가 단순히 인류의 지혜를 전수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는 순백의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정해진 종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규칙에 순응하고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당장 현장에 투입하기 좋게끔 말 잘 듣고 노동할 준비가 된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 아, 진짜 부인하고 싶은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교육조차 경제 구조에 꽉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암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나 오스트롬의 8원칙이 그걸 증명하죠. 아, 공유지의 비극을 반박한 내용이죠? 네, 흔히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목초지를 모두가 공유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해 양떼를 무분별하게 방목할 것이고 결국 목초지가 다 황폐해질 거라고 단언합니다. 아주 비관적인 인간론이죠.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공유재산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스트롬은 실제 역사 속의 수많은 공유지 사례를 깊이 연구해서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것은 공동체의 관리가 부재한 채, 즉 아무런 주체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될 때 생겨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아, 관리의 부재가 문제였다. 네, 오스트롬의 연구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인 환경에 무기력하게 휩쓸리는 파편화된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공동체의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서로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두 손을 모아 환경을 보존하고 협력할 줄 아는 아주 놀라운 자치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낸 겁니다. 참 자연스럽고 따뜻한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을 짓밟고 경쟁하는 이기적인 DNA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숨쉬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본성을 우리 삶에 당장 끌어오기 위해서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자료에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진짜 묵직하게 쳤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즉각 설득하고 굴복시키겠다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한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기쁜 울림을 주는 대목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내가 살아온 수십만 시간의 켜켜이 쌓인 경험이 결정체이듯이 내 앞에 상대방이 가진 생각 역시 그 사람이 묵묵히 견뎌온 수십만 시간의 노동과 경험이 꽉 응축된 결과물이거든요. 하나의 우주와 또 다른 우주가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조언은 철저한 상호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겸손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묵직한 조언입니다. 나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보이지 않는 타인의 땀방울과 시간 역시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성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주 단단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존중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향해야만 합니다. 자료 마지막에 호주 간호사 브로니 웨어의 책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언급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공통적으로 토해낸 가장 뼈아픈 후회 1위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진짜 마음이 원하는 나만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거였죠. 맞습니다.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사회가 주입한 타인의 욕망을 좇느라 나의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히고 내 진짜 행복을 먼 미래로 자꾸 유예한다면 결국 그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겠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만의 고유한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깊이 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쉼없이 달려온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서서히 갈무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던 이기주의라는 본성은 어쩌면 경쟁 구조가 강요한 서글픈 환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계의 부품처럼 무기력하게 소외되는 대신에 내 일상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타인의 수많은 노동을 깊이 존중하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규격화해놓은 천편일률적인 타인의 욕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나만의 온전한 취향과 의미 있는 시간을 치열하게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요약자료가 우리에게 건네는 튼튼한 뼈대입니다. 자본론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 뒤에 이렇게나 우리의 일상과 착 달라붙은 삶을 향한 따뜻하고도 실천적인 통찰들이 숨쉬고 있을 줄은 솔직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철학적 통찰들이 그저 좋은 이야기다 하고 지적 유의로 끝나지 않고 당장 내일 아침 복잡한 출근길에서 피곤한 얼굴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혹은 이번 주말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켜고 습관적으로 결제 버튼을 딱 누르려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상에 적용을 해야 진짜 지식이죠. 그렇습니다. 지식은 활자 상태로 머리에만 머물 때가 아니라 낡은 관성을 깨고 내 삶의 구체적인 궤도에 직접 적용될 때 비로소 가장 큰 파괴력과 진짜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노동에 어떤 존중의 눈길을 보낼지, 그리고 유한하게 주어진 나만의 금쪽 같은 시간을 과연 어떤 고유한 질감으로 채워나갈지 꼭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잠시 꺼두고 고요하게 브람스 음악을 딱 틀어놓고 따뜻한 차나 와인 한 잔 곁들이면서 진짜 내 욕망이 무엇인지 다이어리에 천천히 적어보는 것도 참 좋겠네요. 오,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탐구를 닫기 전에 원문 자료가 다룬 물질적 토대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 단계만 더 확장해서 청취자님께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오늘 자료에서는 밥벌이와 관련된 인간의 사회적 물질적 존재가 결국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논의했잖아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현실 관계보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AI 알고리즘과 가상현실이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주된 사회적 환경이자 새로운 토대가 되어버린 지금 이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는 어떨까요? 와, 우리가 숨쉬는 환경 자체가 과거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공장과 기계를 넘어 이제는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알고리즘이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뉴스를 읽고 무엇에 분노하며 심지어 어떤 물건을 원할지까지 아주 초단위로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형의 토대는 앞으로 우리의 의식과 인간 본성을 어떻게 또 한 번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버리게 될까요? 약간 무서워지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타인의 욕망을 좇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알고리즘이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주입한 기계의 욕망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굳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계가 설계한 궤도 위에서 내 욕망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니까 앞서 우리가 열심히 논의했던 시간과 주체성의 의미가 훨씬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철학적인 사색을 자극하는 깊고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꼭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출퇴근길 혹은 가벼운 산책길에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닻을 단단히 내리시는데 저희의 이 긴 대화가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익숙한 세상을 완전히 낯설게 보게 만드는 새롭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